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자동차 인물사전 이영빈입니다. 오늘은 GM의 CEO 메리바라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남성적인 산업이죠. 우리나라 현대차만 봐도 여성 임직원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서 올해 기준으로 11% 정도 됩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로 단 한 명의 여성 직원도 채용한 적이 없을 정도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기계, 공학, 물리적인 힘 이런 것과 깊게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 회사를 이끄는 CEO도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GM의 CEO 메리바라입니다. 인턴 신화, 침몰하던 GM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특급 소방수라고 평가되는 메리바라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자동차 인물사전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메리바라는 1961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레이 마켈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GM의 고성능 머슬카 폰티악 브랜드에서 무려 39년간 금형 제작자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버지가 출근하는 집 근처의 폰티악 미시간 공장,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폰티악 차량,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하던 자동차 이야기는 이 메리바라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메리바라는 자동차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은 메리바라에게 카걸, 이 자동차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메리바라가 처음으로 사랑한 자동차는 쉐보레 카마로였다고 하죠. 10살 무렵에 사촌이 몰고 온 빨간색 쉐보레 카마로 컨버터블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자동차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씩은 다 있죠. 저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릴 때 시골에 할아버지 댁이 있어서 명절마다 여기서 온 식구들이 꼭 다 모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는 수입차를 타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그때 수입차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태풍 매미 때 이 피해 복구 사업을 하시면서 큰 성공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추석에 끌고 오셨던 차가 5세대 BMW 5 시리즈였어요.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시골길을 달려오던 은색 5 시리즈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BMW 차들은 이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 지휘봉을 잡던 시절이었죠. 이 플레임 서페이싱이라고 해서 차가 이전 대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때의 순간이 이 지금의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영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메리바라에게도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 순간이 10살에 빨간색 쉐보레 카마로 컨버터블을 타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메리바라는 다른 여자 또래 친구들이 패션 잡지를 볼 때 자동차 잡지를 봤다고 하고요. 이 폰티악의 기술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이 자동차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학창시절 수학과 과학의 두각을 나타냈던 메리바라는 당시 GM의 부설대학이던 이 제너럴 모터스 인스티튜트 GMI에 입학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아끼면서도 전기공학을 전공할 수 있어서였죠. 당시 GMI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이론을 배우고 곧바로 공장 현장에 투입돼서 배운 것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시기였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메리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팬더 패널의 품질을 검사하고 후드가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고 등등 이 자동차가 조립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런데 메리바라의 포브스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 GM은 품질이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바로 나중에 메리바라가 GM의 품질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메리바라는 이렇게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엔지니어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또 당시 생산 현장은 남성 근로자들이 100%인 거친 이 테토남의 세계였는데 젊은 여자 엔지니어링 학생이었던 메리바라는 눈에 띄는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죠. 메리바라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메리바라는 편견에 맞서서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법을 터득했고요. 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익히게 된 거죠. 이 컨설턴트나 재무 전문가 출신의 다른 CEO들과 달리 메리바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현장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나중에 글로벌 제품 개발 부문 수장이 됐을 때 수십 개에 달했던 복잡한 차량 플랫폼을 소수로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건 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공장과 부품 중복의 비효율성을 메리바라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엔지니어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이 경영 전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메리바라 하면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하는 이 CEO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공장 관리자의 사고방식이 CEO가 돼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메리바라는 1985년 GMI를 졸업하고 GM만의 코스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폰티악 피에로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 공장 매니저까지 차근차근 승진해 나갔는데요. GM은 그럼 메리바라한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 거죠. 당시 스탠포드 MBA는 엔지니어였던 메리바라에게 경영에 눈을 뜨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리바라가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죠. 현장 엔지니어의 시각에 재무, 전략, 조직 문화 등 거시적인 관점을 더하게 된 겁니다. 이후 GM으로 복귀한 메리바라는 공장장, 잭 스미시 전 CEO 비서직 등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됐고요. 마침내 CEO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커리어 정점을 순서대로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09년 글로벌 인사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2009년은 GM이 나락에 갔던 해죠. 2000년대 들어서 GM은 시장을 연비 좋은 소형차를 만드는 일본 회사들 토요타나 혼다한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M은 그런 차들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소형차? 어이구 수익성이 높은 차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대형 SUV나 픽업 트럭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되죠. 은행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차를 살 때 필요한 할부, 대출이 완전히 막히게 됐고요. 금융위기랑 맞물려서 유가까지 폭등하니까 기름 먹는 하마였던 GM의 주력 SUV나 픽업 트럭 판매량은 그냥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GM의 현금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됐죠. 미국 정부는 GM이 붕괴하면 미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례 없는 개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1일에 GM은 뉴욕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해서 새로운 GM 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 GM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브랜드들, 우량자산이었던 이 쉐보레, 캐딜락, GMC, 뷰잉만 요 새로운 GM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성이 없는 폰티악, 허머, 세턴, 독 같은 브랜드들,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들던 불필요한 공장들은 청산 절차를 밟게 했죠. 그 결과 새로운 GM은 파산 신청 단 40일 만에 모든 빚을 털어내고 이 가볍고 건강한 회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GM의 글로벌 인사 담당 부사장으로 부임했던 게 바로 메리바라였죠. 메리바라는 그냥 인사 담당이 아니라 이 회사의 문화 자체를 재건하는 임무를 가지고 부사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GM은 낡은 일처리 방식, 소극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고 하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복장 규정입니다. 당시 GM은 복장 규정집이 무려 10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메리바라는 복장 규정집을 취임하자마자 그냥 폐기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딱 두 단어로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Dress appropriately. 적절하게 입으세요. 그냥 이 두 단어로 끝냈다고 하죠. 알아서 잘해라 라는 거. 야, 제일 무서운 말이죠. 어쨌든 메리바라는 이런 식의 오더를 내리면서 GM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극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대거 개선해냈습니다. 이렇게 인사 부분에서의 GM의 체질 개선을 성공하니까 2011년 GM에서는 메리바라를 글로벌 제품 개발 총괄 자리로 승진시키게 됩니다. CEO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죠. 전 세계 모든 GM 차량들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품질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GM은 차량 플랫폼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 전 세계 각 지역에 맞는 수많은 브랜드를 위해서 각각 다른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투싼이랑 스포티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GM은 당시 소형차던 오펠 코르사랑 쉐보레 소닉이 완전히 다른 플랫폼과 뼈대를 갖고 있었죠. 아니 굳이 이 비슷한 크기랑 비슷한 성능의 차를 만드는데 중복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부품 공용화도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쓸데없는 돈 낭비였죠. 당시 GM이 갖고 있던 플랫폼이 무려 3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결국 메리바라는 1차로 2018년까지 플랫폼 개수를 14개로 축소, 그리고 2025년까지는 4개의 핵심 플랫폼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메리바라는 본인이 자동차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요. 사람과 제품, 양쪽을 모두 잘 이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3년 1월 15일 마침내 논란의 여지 없는 GM의 차기 CEO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4년 1월 GM 최초의 여성 CEO라는 유리천장을 깨트린 메리바라.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메리바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점화 스위치 리콜 사태였죠. 당시 쉐보레 코발트 같은 일부 소형차에 장착된 점화 스위치가 주행 중 충격에 의해서 꺼짐 위치로 쉽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차 엔진이 꺼지니까 파워 스티어링도 작동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더 큰 문제는 GM 내부에서 이 결함을 2001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124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도 GM은 이걸 그냥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GM은 망해도 싼 회사였습니다. 메리바라는 바로 미국 위의 청문회에 불려갔는데요. 이때부터 메리바라의 대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기관리의 교과서라고 불리게 되죠. 일단은 정면 돌파를 합니다. 사실 자기 임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메리바라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차량 안전만을 전담하는 글로벌 안전 책임자 직책을 신설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죠. 또 124명 이상이 사망한 이 사고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케네스 파인버그라는 보상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을 총괄 운영했던 미국 최고의 보상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GM 이그니션 스위치 컴펜세이션 펀드, GM 점화 스위치 보상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점화 스위치 스캔들은 나쁜 소식은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넘어간다는 GM의 수동적인 문화, 이른바 GM 너드라는 이 GM식 끄덕임 문화가 낳은 끔찍한 결과물이었죠.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책임지기 어려워서 이 문제를 상부로 10년 넘게 보고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메리바라는 Speak Up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전 문제를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결론적으로 메리바라는 GM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스캔들을 GM 쇄신의 발판으로 삼아서 GM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메리바라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구조조정 전문가, 해고 전문가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블룸버그는 메리바라를 가리켜서 콜드블러디드, 냉혈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메리바라의 리더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규모보다 수익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리바라는 GM이 지난 100년 가까이 집착해왔던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과거 GM은 모든 곳에서 모두를 위해 모든 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정리한 건 2017년 오펠 복스홀 매각이었습니다. 오펠하고 복스홀은 GM의 유럽 사업부였는데요. 문제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없앴어야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회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 GM의 유럽 영향력 유지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요. 이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GM이라는 거대 자동차 그룹의 판매량에 숫자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판매량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회사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골치 아픈 회사들이긴 한데 쉽게 정리하지 못했죠. 하지만 메리바라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봐라, 얘네 20년 동안 적자다 라는 이유로 이 오펠과 폭스홀을 PSA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유럽 사업은 정리하고 돈이 잘 되는 북미, 중국 시장에 회사의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오펠, 폭스홀 매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익을 낼 길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는 순서대로 철수를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국민차 브랜드였던 홀덴의 생산을 중단하고 브랜드를 폐쇄했고요. 2020년 인도 공장도 폐쇄했습니다. 지금 이 공장은 현대차가 인수해서 잘 쓰고 있죠. 그리고 같은 해 태국 공장도 폐쇄하고 중국 장성자동차에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산 공장도 폐쇄했죠. 높은 인건비, 노조와의 갈등, 쉐보레 브랜드 유럽 시장 철수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군산 공장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폐쇄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명신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 군산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지만 군산 지역 경제가 그때만큼의 활력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죠. 아무튼 2013년에 전 세계 25개국의 생산 공장을 뒀던 GM은 2025년 현재 단 7개국으로 극단적으로 공장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메리바라는 극단적인 구조조정, 공장 폐쇄를 앞세운 경영을 한 걸까요? 물론 기본적인 이유는 GM의 수익성 개선이었지만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막대한 자본 확보였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수십조 원의 실탄을 전기차에 올인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내연기관차 몇 개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메리바라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개념, 그리고 이 GM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제시했죠. 바로 제로 크래시, 제로 에미션, 제로 컨제스션이라는 비전입니다. 제로 에미션은 배출가스 제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제로 크래시는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죠. 제로 컨제스션은 교통체증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자동차가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움직여서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GM은 쉐보레 볼트 EV라는 전기차를 세상에 내놨죠. 2016년에 등장한 이 차는 테슬라의 모델 3보다도 먼저 합리적인 가격으로 400km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중적인 전기차 시대를 연 상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언론에서 GM의 기술력이 돌아왔다, 이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가 나타났다
나왔다 라면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가 닥치게 되죠. 볼트 EV 대규모 리콜 사태였습니다. 볼트 EV에서 원인모를 불이나는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기차의 근간이 되는 안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바라는 CEO 취임 직후 겪었던 점화 스위치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즉시 볼트 EV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 배터리를 공급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된 모든 볼트 EV 약 14만 대가 넘는 차량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 리콜에 들어간 비용만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트 리콜 사태는 메리바라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태로 평가됩니다. GM은 여전히 메리바라의 지휘 아래 전기차,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나 현대기아,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 GM의 자율주행 사업 크루즈, 그리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슈퍼크루즈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도 GM은 얼티파이라는 GM만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 소식이 좀 뜸하죠. 이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메리바라는 GM의 최종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 번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과연 메리바라의 리더십이 과거의 위기 때처럼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100년 넘은 거인 GM을 다시 한번 구해내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돌이켜보면 메리바라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산 직후의 어수선한 조직 문화를 단 2단어의 복장 규정으로 바꿔냈고요. 점화 스위치 스캔들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메리바라는 언제나 고장난 자동차를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고쳐내는 최고의 정비사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메리바라가 마주한 과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수리를 넘어서 이 자동차라는 기계의 개념 자체를 새로 설계하고 이 100년 넘은 거대 기업의 엔진을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와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대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위기 때처럼 메리바라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10살 때 사촌의 빨간색 카마로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자동차 소녀, 공장의 소음과 기름 냄새 속에서 엔지니어의 꿈을 키웠던 GMI의 학생. 이제 그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혁의 중심에서 GM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바라는 침몰하던 GM을 구해낸 특급 소방수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개척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메리바라의 도전이 바로 지금 자동차 산업의 역사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자동차 인물 사전. 지금까지 GM의 현재이자 미래 메리바라 이야기였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